거시 진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1차 시험 본 거 가채점 결과 나왔죠? 네. 가채점 한 거보다 더 받은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 저도 저희 때는 입법고시를 2년에 한 번씩 봤거든요. 어떻게 됐냐면은 98년에 행시 1차 시험 보고 입시 1차 시험 봤어요. 그래서 행시 1차, 입시 1차를 98년에 다 붙었어. 그럼 이제 98년에 행시 2차 들어가지. 그리고 98년에 입시 2차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가서 봤어. 그리고 이제 99년에는 1차를 안 봐도 돼요. 이게 뭐 유예제대라고 하나?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99년에는 2차만 봐. 근데 이제 99년 행시 2차를 보고 불합격을 했지. 그럼 99년 입시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경련으로 시행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98년에 1차 봐뒀던 그 입시가 이제 2000년에 또 한 번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2000년에 행시 1차 시험 다시 보고 붙어봤고, 이제 행시 2차도 보고, 입시 2차는 저 98년에 1차 붙어놓은 거 가지고 봤단 말이야. 근데 저는 98년에 입시 2차 시험장에 들어간 건 기억이 없어. 분명히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5월에 가서 보고 온 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2000년에 입시 2차 보러 갔을 때 기억인 것 같아요.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지하 벙커 같은 데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재경직렬이 앉아있는 이런 뭐 3분단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막 이렇게 수험 번호랑 이 성명을 다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독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때. 원래 예정했던 선발 인원은 예를 들어서 뭐 20명인데, 그 동점자가 6명인가 7명이 나오는 바람에 그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뭐 26명을 뽑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선발 예정 인원이 20명인데 1등부터 뭐 이건데 17등까지는 순서가 이렇게 점수가 나와. 근데 이제 18등이 6명인 거지. 7명인 거지. 동점자가. 그럼 이들을 그냥 탈락을 시키면은 선발 예정 인원을 못 채우고, 이 사람들을 구제하면은 선발 예정 인원을 넘어가게 되니까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6명은 운 좋은 줄 아세요? 이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 새끼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운이 좋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거기 제가 들어가 있었어.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 뭐가 신기했냐면은 되게 오래된 이야기들이잖아. 그 저희 과 선배들, 저희 때만 하더라도 행시 준비하는 학생이 되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과 선배들 중에서 이제 합격한 형들이 있잖아. 그리고 수석으로 합격하는 형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구전대에서 내려왔거든요. 뭐냐면은 1차를 꼴찌로 합격을 하면 2차에서 수석을 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었어. 그러니까 수석한 형들이 보니까 나중에 1차에 이제 컷으로 붙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제 일이 되니까 그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후배들한테, 야, 형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1차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일단 이제 수석하고 싶으면 컷으로 붙어. 근데 이게 말처럼 안 되잖아. 그쵸? 컷으로 붙으려고 컷으로 붙나? 똑 떨어지지.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참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그 과천에 중앙공무원 뭐 교육연수원인가? 가 있었어요, 과천에. 그래서 그 면접 보던 날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 11월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하철 타고 과천 정부종합청사역인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좀 걸어갔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입구가 있는데 이렇게 쭉 길게 뻗은 그 차도가 이렇게 있고, 거기를 이렇게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정문에 이제 그 서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잖아. 근데 나름대로 이제 뭐 양복도 갖춰 입고 면접 잘 봐야 되니까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분께서 이제 굉장히 정중하고 깍듯하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 아직 합격도 못한 애들한테 일일이 다 인사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때 뭐 별거 아닌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마치 내가 벌써 합격한 것처럼 막
합격하면 이렇게 되나? 막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으신 그런 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받아도 되나? 막 이제 아무튼 이렇게 갔어. 그때 오전에 집단 토론인가? 이게 뭐라고 했네? 그 집단 토의? 뭐 그룹 디베이팅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그거 하고 오후에 개인 면접이었나? 이게 순서는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25년 전이어서. 근데 이제 갔는데 가면은 나랑 같은 조가 누군지 그 현장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모르고. 갔는데 이제 4명이나 5명이 같은 조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사람들끼리 미리 모여서 면접 준비를 하고 면접도 이딴 거 없었어.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뭐 이코노미 보고 뭐 신문기사 보고 뭐 같은 과에 붙은 애 있으면 같이 무슨 주제가 나올까 뭐 현안 이야기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제 4명인가 5명이 한 조가 돼. 근데 한 명은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저희 학교 경영학과 형이었나? 하여튼 한 분은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같은 조로 이제 토론을 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분이 요즘 그게 되게 실례라면서요. 몇 년생이십니까? 이게. 근데 저희는 그냥 만나자마자 통성명을 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뭐 몇 년생이에요? 뭐 학교는 어디예요? 뭐 이런 거. 요즘은 이제 굉장히 민폐겠지만 뭐 얘기를 막 했어. 그때 이제 저희가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한 3, 4살 정도 많은 그런 누나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잘해봅시다.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그룹 디베이팅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앞에 3분이 앉아 계셨어요. 3분. 그 면접관께서 한 분은 국장님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교수님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2분이 교수님이었구나. 한 분이 국장님이시고 2분이 교수님이셨던 걸로 기억해요. 출제 교수님, 채점 교수님. 이제 딱 가면 원탁이에요. 그럼 이제 가면은 그 A4 있죠? 그거 하얀 거, 그거랑 펜이 거기 딱 이렇게 놓여져 있어. 이제 얼마나 긴장되겠어. 대충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선배들한테. 이제 그 면접관께서 뭐 수험번호랑 이름이랑 이렇게 다 확인을 해.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 주신답시고 하시는 말들이 왜 저런 질문을 하시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뭐 뻔하지 뭐 물어보세요. 뭐 고향은 어디냐, 뭐 전공은 뭐냐, 뭐 근데 사실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그 면접관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물어보시면 뭐 얘기하고 이제 막 그러면서 뭐 그 아마 들어가면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공무원을 왜 하려고 하냐. 그거 분명히 물어보실 거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말고 그냥 그 정답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예전에 제가 요즘은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 저 공부할 때 봤던 그 사시 합격하신 분이 쓴 그 합격 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제가 99년이나 뭐 2000년에 봤으니까 그 99년이나 2000년에 합격을 했구나 그 전에 합격하신 분 숙일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느냐. 그분은 7살 때부터 검사가 되고 싶었대. 왜냐하면은 불의를 봤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자기는 검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꿈을 이뤘다 막.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왜 공무원을 하고 싶냐 그러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뭐 나라에 뭐 봉사하고 싶고 막 이제 분명히 물어보실 거다. 월급이 얼마인지는 아니야. 그때도 받겠거든요. 예, 압니다. 근데 그 돈 받고 그런 일 할 수 있겠어? 뭐 그럼 이제 제 몸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계속 물고 늘어지실 거다. 너 들어가면은 네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그 부속품 취급받고 무시당하는 일도 있을 텐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부속품으로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막 그게 다 준비돼 있었는데 들었는데 여지없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누님한테 하여튼 3분 중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국장이셨을 거예요. 대뜸 결혼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근데 그때는 뭐 그게 옛날에는 뭐 비행기 안에서 담배 폈으니까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담배 피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깜짝 놀랐지. 왜 저걸 물어보시지? 그런데 이제 누나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지.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닌 거니까. 근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만나는 사람이냐? 뭐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니? 그래서
그 친구는 이미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서 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말을 잘 안 했어요. 어쨌든 뭐, 행시 합격해갖고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야, 그러면은 그 친구도 뭐, 사무관이고, 너도 사무관 되겠다는 거야? 예, 그랬더니, 힘들 텐데, 막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 국장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웜업을 하고 저희에게 던져진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때가 2000년이잖아요. 외환위기 겪고 나서 이제 한참 경제가 어수선하고 소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굵직굵직한 대기업의 몇 개가 무너지고 기아, 한보, 뭐 쌍용 뭐 이런 데가 사회적으로 이제 그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수백 개, 수천 개 하청 기업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인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현대건설이 그때 이제 위태위태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을 시장 논리대로 그냥 청산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일단 살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검색하시면 아마 뉴스로 나올 거예요. 그거를 던지셨어. 네 생각은 뭐냐? 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관료가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기업을 살리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그냥 시장 원리대로 청산시키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 물어보신다고. 그럼 이제 그때로 딱 이제 형들이 있던 이야기가 있지. 요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그러면 절대 너는 선택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양비론으로 가든 양시론으로 가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형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시간을 줘요. 그때 5분인가? 그럼 이제 우리 그 답안 쓰던 버릇 있잖아. 뭐 이렇게 목차 잡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된 것 같으면은 면접관께서 누구부터 이야기할래? 이제 그런다. 이건 아시죠? 먼저 이야기할 때 장단점, 기다렸다가 이야기할 때 장단점. 기다렸다가 이야기하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저거 내가 하려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먼저 이야기하면은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논지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 근데 그 누나한테 네가 먼저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누님께서 되게 과감하게 청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속으로 이렇게 깜짝 놀랐지. 오,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그 면접관께서도 이렇게 약간 미소를 머금으시면서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이게 그 이유가 뭔데? 근데 처음 던진 이야기가 현대건설의 부채가 100조 정도이고 라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딱 막으셨어요. 부채가 얼마라고? 100조요 하면서 이렇게 머물고. 우리도 100조는 좀 많은데? 그런 거예요. 자네는 그걸 어디서 봤나? 그랬더니 뭐 신문에서 봤습니다. 100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 막 이제 그러면서 틀린 거야, 결과적으로. 부채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누나 막 얼굴 빨개지시고, 야, 우린 저러면 안 돼. 막 이제 이러고 있고, 어떻게든 이렇게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 막 우는 거야. 자기 어떡하냐고. 떨어지겠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러지, 맞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해. 누나 미안한데 떨어질 것 같아. 심정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누나가 잘 수습을 했으니까, 뭐, 면접관께서도 잘 이렇게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그러고는 이제 그 이후에 본 적은 없어. 그 누나를. 왜냐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다 개별 면접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이래저래 이렇게 이야기 듣잖아요.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나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뭐 그룹 면접, 집단 면접이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그 입법고시 면접 보러 갔을 때도 입법고시는 뭐 그룹 면접 이런 거 따로 없었어요. 인원이 워낙 소수다 보니까 그냥 개별 면접만 봤는데 그때도 3분인가 계셨다. 면접 보러 딱 들어갔는데 이건 뭐 원탁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면접관 3명 앉아있고 저 앉을 자리 딱 있고 자세 같은 것도 다 배우잖아요. 딱 들어가고 앉았는데 이제 아마 가운데 그 사무총장께서 앉아 계셨을 거예요. 국회 사무총장님 계시고 그 왼쪽엔가가 그 상임위원회 그 전문위원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근데 그때가 아마 뭐 재정경제위원회겠죠, 재경위. 그리고 한 분이 그 출제 및 채점하신 교수님. 근데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또 면접과 관련해서 형들이 해줬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네가 그 개별 면접 들어갔는데 자꾸 어떤 질문 가지고 너를 끝까지 괴롭히시면 너는 떨어지는 거 아니면 수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얘는 지금 2차 성적이 미달이어서 떨어지려면 막 괴롭히신대. 되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고 막 내가 대답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막 그렇다는 거지. 아니면은 어차피 얘는 이제 2차 성적이 최고점자니까 그냥 맘 놓고 물어보고 싶은 걸 막 물어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저한테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국민소득 지표가 지금 GNP냐 GDP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2000년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지표가 지금 공식적으로 GDP야 GNP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보 다녀. 그래서 나는 수석도 아니고 떨어지진 않겠구나. 뭐예요? GDP잖아요, GDP. 공식적으로. 그게 95년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운 좋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아, 자신있게 GDP입니다. 그랬어. 왜 GNP에서, 일단 통과한 거야. 왜 GNP에서 GDP를 바꿨다고 생각하나?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막 이제 갖다 붙여야지 뭐. GNP는 누가 생산했는지를 따지는 거고, GDP는 어디서 생산한 건지를 따지는데, 뭐 이제, 이 국경이 뭐 없어지고 글로벌로 되면서 뭐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했지.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막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 그때문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야, 근데 요즘 그 GNI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너 GNI가 뭔지 설명 좀 해봐. 거기서 이제 얼굴로 열이 확 오르더라고. GNI? 처음 들어봤거든, 그때. 그때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GNI. 근데 이제 어떻게든 살아날 구멍이 생긴다는 게, 야, 분명히 GNI가 뭔가 있을 텐데, GNP랑 GNI랑 끝자리만, 그러니까 끝에만 다르지 않냐? 저 I가 뭘까? 경제학에서 나오는 I는 투자랑, 그죠? 뭐, 근데 크로스 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근데 갑자기 이게 나올 리는 없고, 인컴. 둘 중에 하나겠다. 그래서 그냥 던졌어. 그냥 자신있게 GNI는 크로스 내셔널 인컴의 약자로서, 근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 그래서 됐어.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했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프로덕트랑 인컴이랑 차이인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막 이제, 뭐 머뭇거리고 중간에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교수님께서 계속 뭐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죽겠더라고. 와,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수석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 아, 내가 떨어지는구나. 아, 진짜. 뭐 예를 들어서 5명 뽑고 그 중에 1명 떨어뜨리는 시험인데 내가 또 떨어지나 보네. 이제 막 그 생각이만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를 그 교수님이 계속 이렇게 괴롭히시거든요. 근데 그 옆에 그 전문위원님이셨던 것 같아요. 사무총장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그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그래서 애 힘든 거 뭐 안 보이냐고. 진짜로.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이었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저 교수가 이번에 그거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그거에 관심이 많아. 이제 그러더라고. 아,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이번에 그 국회의사당 위에 돔을 뭐 이제 황금색으로 뭐 칠할 것인가에 관한 뭐 이게 사회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쪽으로 좀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넘어가면 안 돼. 만약 이분이 그걸 추진하신 분이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것도 뉴스 찾아보면 나와요. 그 국회의사당 위에 이렇게 돔 있잖아. 그걸 황금색으로 칠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 거기서도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아, 뭐 이제 상징성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뭐 미국처럼 뭐 이제 화이트하우스처럼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뭐 이제 골드 막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 금은 또 중국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뭐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야?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이 끝나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면접 본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이게 드러나니까 그 국회 무슨 장님께서 밥을 사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과별로 뭐 재경직애들은 그분이 사주시고 뭐 법제직애들은 누가 사주시고 이렇게 그랬겠지. 그래서 구내식당 가서 이렇게 밥을 사주시더라고. 재경직 면접 본 애들이랑 같이. 그래서 그때 그 과장님이랑 선임 상무관이랑 이게 두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밥을 막 이렇게 먹으면서
뭐 좀 그래도 면접은 끝났으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번에 같이 붙은 친구들도 있고 뭐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그랬단 말이죠. 뭐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일을 하고 싶어, 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는 알고 있어, 뭐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아무 눈치 없이 근데 제가 아까 면접 볼 때 그 국회 위에 돔 그거 이제 금으로 칠하자는 이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과장님께서 그래?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까는 이제 뭐 이렇게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되게 과감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다 국민의 혈세로 하는 건데 왜 그걸 금으로 칠해야 됩니까? 보면 눈부시고 또 막 눈도 시릴 수 있고 그런데 차라리 뭐 그 돈으로 뭐 이렇게 써야지. 근데 그분이 그걸 추진했던 분이야.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한참 뒤에 한 거예요. 한참 뒤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엔가 이게 합격자 발표를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유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1년이 지났어. 이번에 들어오실 거냐 안 들어오실 거냐 그래서 유예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강경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냥 확실하게 들어오실 건지 임용 포기하실 건지를 정해주신 저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안 들어갈게요. 그랬어. 전추에 한이 된 거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용 포기 각서 같은 거 써서 주셔야 돼요. 막 그래갖고 이제 임용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연락도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 들어간 저보다 좀 선배인 그 형님이 뭐 수첩이 나온다는데 국회 수첩? 거기 보면 이제 몇 회 합격생, 몇 회 합격생 뭐 이렇게 있대. 근데 중에 너도 그 수첩에 있더라? 이제 그러시더라고. 예, 그래요. 이제 그래. 요즘도 있을 거야. 막 붙으시면 거기 16회 이제 합격생이 있을 텐데, 그때 그분께서 그러셨대요. 얘가 그때 이거 골드 이거 칠하는 거 막, 되게 이렇게 막 안 좋게 얘기했던 걔 아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니. 그러니까 저한테 네가 그때 그랬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형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너 안 들어오길 잘한 것 같아. 제가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고 참. 갑자기 옛날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GDP, GNI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거시경제학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미시경제학 공부를 했고 오늘 거시경제학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1순환도 아니고 2순환도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자세도 많이 달라야 될 텐데 미시경제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개념과 모형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일단 개념이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모형을 구성할 수 있고 또는 모형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모형에다가 뭔가를 적용했을 때 결과물로서의 해를 찾아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모의고사 풀어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미시경제는 그냥 뭐 도출하라, 뭐는 얼마냐 이렇게 해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시경제학은 그거랑 성격이 좀 다르죠. 이 거시경제학은 개념과 모형의 학문이라기보다는 학파와 그 학파가 제시하는 견해, 이걸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 주장, 가설,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에 관한 분야죠. 즉, 거시경제학은 학파와 정책에 관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미시경제학이 뭐지? 개별 경제 주체들의 최적 의사결정 과정 및 그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행동에 관한 분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그러니까 가게의 최적 의사결정은 뭐죠? 예산 제약화의 효용 극대화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선택 내지는 행동이 뭐죠? 생산물에 대한 수요, 요소의 공급, 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시경제학은 뭐죠? 국민 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에 관한 분석이라는 이야기예요. 최근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거시경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걸 왜 거시경제 현상이라고 하냐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현상을 어떤 하나의 기업이나 어떤 하나의 경제 주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보이는 행동의 집계적 현상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런 국민 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을 분석하는 게 거시경제학이라고 할 때 그 총체적 움직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국민 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을 느끼나요? 못 느껴. 근데 어떻게 알죠? 그 총체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각종 주요 거시경제 변수 내지는 지표가 변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자율이라던가 환율이라던가 경상수지라던가 GDP라던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걸 국민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은 크게 그 양상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기 변동 내지는 경기 순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추세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 움직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총체적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 분석한다는 거냐 이거지. 이거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왜 움직이냐. 아까 말씀드렸지, 환율이 왜 오르냐 이거야. 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냐 이거야. 이런 총체적 움직임이 발생하는 뭘 알아야 돼?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 이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두 번째 뭐에 대해서 공부하면 돼? 그러면 이 움직임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하게끔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되겠네 라는 그 정책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거시경제학이지. 그렇죠? 이건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거시경제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저것 때문이야 라는 이제 의견 대립이 등장하잖아. 어떤 거시경제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견해를 크게 봤을 때 몇 덩어리로?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견해가 비슷한 학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학파라고 했다는 것. 첫 번째가 뭐지? 고전학파. 또 하나가 뭐지? 케인즈학파. 요 정도 또 이제 다 기억이 나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고전학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 케인즈학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거시경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어떤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디에 이르기까지의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리적 연결 과정이라는 거 있잖아. 보통 이제 가정으로부터 어떤 결론에 이를 때 우리는 그 결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가설, 주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폐 수량설, 대부자금설, 유동성 선호설, 뭐 이런 게 있잖아. 이게 다 주장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된 이유가 바로 어디 있어요? 저 맨 앞단에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여기서 어떤 가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주장을 하게 될지가 딸려다닐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결국 고전학파의 사고방식이랑 케인즈학파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부하기 앞서서 고전학파가 사용하고 있는 가정과 케인즈학파가 사용하고 있는 가정을 기억을 잘 하셔야지. 지금부터 좀 필기를 할게요. 오늘은 필기할 게 좀 많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테니까 보세요. 일단 결국 이 거시경제학은 국민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국민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그 국민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 그러면 대명사가 뭐가 있지? Y, 뭐 이자율, 통화량, 물가, 고용량, 임금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럼 얘네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얘네들을 들여다본다는 건 결국 걔네들이 결정되고 있는 어떤 시장을 들여다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거시경제학은 그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4대장 시장에 대해 분석하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억하세요. 이 대장 시장이 누구지? 생산물 시장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은연중에 케인즈학파의 사고체계랑 더 익숙하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 밑에 뭘 그려요?
화폐 시장을 그려. 근데 이게 이미 케인즈학파의 사고 체계야. 왜 생산물 시장을 본 다음에 바로 화폐 시장을 보느냐면은 이 둘이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케인즈학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근데 고전학파는 뭐 고전적 이분성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냥 관습적으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먼저 우리가 보고 노동 시장, 그 다음에 증권 시장 뭐 이렇게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시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통칭하죠? 실물 시장. 아래에 있는 두 개를 가리켜서 금융시장이라고 통칭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금융시장이 뭐지? 금융시장? 금융시장. 아니 화폐시장은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 증권시장은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 생산물시장, 뭐 노동시장 다 그런데 그럼 금융시장이 뭐냐 이거예요. 자금이 융통되는 시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줄여서 그냥 금융시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융통은 뭐예요? 융통.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금이 가거니 오거니 하는 그런 시장을 가리켜서 금융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금융시장이 크게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자, 네 개의 시장 중에 얘가 균형이라면 나머지 세 개의 시장, 죄송해요. 네 개의 시장 중에 얘 셋이 균형이라면 얘도 균형일 테니까 우리는 네 개의 시장에 대한 분석을 그냥 세 개의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요약해서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거시경제학 교과서들이 그런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결국 거시경제학이라는 건 뭐냐? 고전학파가 저 3대장 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케인즈학파는 3대장 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대목차 1번. 고전학파의 사고체계. 기억나시죠? 써야 돼, 오랜만에. 고전학파의 사고체계. 소목차 1번. 출발이 뭐예요? 아까 힌트 다 드렸는데, 기본 가정. 고전학파가 이 모형 전개에 앞서서 설정하는 기본 가정 두 가지 뭐 있어요? 가격 변수의 완전 신축성. 두 번째 뭐예요? 경제 대체의 완전한 예견. 이 두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먼저 분석을 시작하는 시장이 소목차 2번 노동시장. 그쵸? 그리고 이 노동시장에 대해 고전학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재로 먼저 달아버리면 노동시장 옆에 땡땡 뭐예요? 완전 고용. 오케이? 평면을 좌우로 나란히 두 개 그리세요. 이 작업을 또 해야 됩니까? 요즘 뭐 학파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오던데 굳이 이런 학파의 사고체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잠깐 연습책 9페이지 보세요. 연습책 9페이지. 그 4번 문제 있죠? 연습책 9페이지 4번 보면은 간단한 완전 고용 경제를 고려하자. 그럼 무슨 학파? 고전학파 생각하면 되는데 설문 1번 봐봐. 균형에서의 소득, 저축, 투자, 소비, 이자율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뭐 물어보고 있어? 이자를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 고전학파가 생각하는 이자율 결정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것밖에 안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 학파가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다시 돌아오셔서 평면 두 개 그리셨죠? 노동시장을 묘사하려고 하는데 노동시장을 묘사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명목임금을 등장시키느냐 실질임금을 등장시키느냐. 왼쪽 평면은 명목임금 평면, 오른쪽 평면은 실질임금 평면, 노동은 대문자 N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세요. 왼쪽 평면으로 가셔서 노동 공급 곡선 우상향하게 하나 그리시고 노동 수요 곡선 우하향하게 하나 그리시고 오케이. 자, N 디맨드 옆에 괄호 열고 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배웠죠? P 곱하기 NPN. 그 다음에 N 서플라이 옆에 괄호 열고 얘의 위치는 P expectation을 결정하죠. 근데 P expectation 이퀄 P0라고 쓸게요. 자, 고전학파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비체들이 물가가 얼마라고 예상하고 있을 때 P0. 근데 완전 예견이라면 실제 물가도 P0라는 이야기야. N 디맨드 옆에 괄호 열고 P 곱하기 NPN 쓰셨죠? 거기다가 P에다가 첨자 제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실제 물가가 P0인데 이걸 노동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 연출이 되는 거고 교차점 찍으시고 손자 A, 밑으로 내려서 N0, 왼쪽으로 보내서 W0 해석을 하자고요. 물가가 얼마? P0, 명목임금이 얼마? W0, 그럼 실질임금은 얼마? P0분의 W0, 고용량은 얼마? N0. 그리고 그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제비체들은 물가가 P0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가운데 W0라는 명목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명목임금 하에 일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고용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상태? 완전 고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보통 완전 고용 상태에 그러면은 현지 임금 수준 하에서 일을 하려는 노동자들이 모두 고용된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단서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 뭐가 없는 가운데? 물가 예측 오차가 없는 가운데 현재의 명목임금 하에서 또는 현재의 임금 하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용된 상태. 그런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해요. 자, 오른쪽 평면으로 가셔서 이제 수직 축의 실질임금 소문자 W 표시하시고요. 그럼 이제 노동 수요 곡선 하나 그리시고 ND라고 쓰시고 얘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괄호 열고 MPN이죠.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 하나 그리시고 N supply 옆에 괄호 열고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얘는 뭐 함수가 되는 거예요? 실질임금 곱하기 P expectation 분의 P. 그리고 늘상 말씀드렸던 게 저 P expectation 분의 P라는 분수값 있죠. 쟤를 마치 뭐인 것처럼 취급하자, 외생 변수인 것처럼 취급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왼쪽 평면에서 우리가 연출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물가가 얼마고 P0고 P expectation이 얼마인 상태? P0인 상태야. 그걸 거기다 대입해가면서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교차점 찍으시고 솜차이 밑으로 내려서 N0 왼쪽으로 보내서 그 실질임금을 써야 되는데 얼마일까요? P0분의 대문자 W0인 상태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노동시장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자, 고전학파의 생각을 적용하려고 해요. 왼쪽 평면으로 하셔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자. 충격을 주세요. 물가가 상승한다. 그럼 노동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가지. 그쵸? 그래서 ND 옆에 괄호 열고 P1 곱하기 MPN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거시경작에 들어와서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작업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은 선을 그리고 선의 이동을 분석할 거야. 그럼 그 선의 이동이 유발되는 뭐? 이유를 명시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엔디맨드가 위로 올라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P 상승이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최초균형 A에서 위로 수직의 음선 올리셔서 올라가는 정도를 하나 표시하시고 거기다가 소문자 A-라고 쓰세요. 그럼 선분 AA-만큼이 뭐랑 비례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 정도랑 비례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누가 정확히 알고 있겠어? 노동자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정확히 그만큼 명목임금 높여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똑같은 수직 이동거리만큼 N 서플라이도 올라간다. 그리세요. N 서플라이 옆에 괄호 P expectation equal 뭐? P1. 그리고 얘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그리시고 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 P expectation에 있어. 그러니까 기억해보자고. P 상승 때문에 움직이는 게 N 디맨드고 P expectation 상승 때문에 움직이는 게 N 서플라이잖아요. 그 두 개 구별하자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고용량 보세요. 얼마야? N0 그대로죠. 명목임금 왼쪽으로 보내서 대문자 W1. 명목임금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지. 물가가 상승한 정도가 얼마죠? AA-지. 근데 그만큼 뭐가 상승하고 있어?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실질임금은 불변일 것이다. 오른쪽 평면에 묘사해보세요. 오른쪽 평면. 엔디맨드가 움직일 이유는 없어요. MPN의 외생적 변화는 없었으니까. N 서플라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보니까 P expectation분의 P라는 분수값 있지. 분자에 있는 P가 상승하고 있죠. 근데 동시에 분모에 있는 P expectation도 따라가 버리잖아. 그럼 그 분수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노동 공급 곡선은 위치 이동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A 옆에 equal A-라고 쓰면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A 이면에는 물가 P0, 명목임금 W0가 있었고 A- 이면에는 물가 P1, 명목임금 W1이 있었으니까 지금 실질임금 자리에 P0분의 W0 쓰셨죠? 거기 옆에 equal 뭐라고 써야 돼? P1분의 W1이라고 쓰시면 되지. 이게 물가가 변하더라도 고용량은 변하지 않는다. 어디서? 완전 고용량 수준에서. 그럼 고용량이 불변인 이상 모두 불변이라는 거예요. 생산량도 불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목차 3번, 수목차 3번 생산물 시장을 좀 볼게요. 고전학파가 생산물 시장을 나타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평면을 좌우로 나란히 3개 한번 그려볼까요? 평면을 좌우로 나란히 3개.
자, 첫 번째 평면, 수평축의 y, 수직축의 p. yp 평면의 총공급 곡선을 하나 묘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에 노동시장 분석에서 얻어낸 결과가 뭐야?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상승하더라도 고용량이 불변이다. 고용량이 불변인 건 노동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노동이 불변이다. 생산이 불변이다. 어떤 궤적이 그려져? 수직선이 그려지잖아. 수직선 하나 그리시고 거기다 AS라고 쓰시고요. 자, 노동시장으로 다시 가셔서 고용량이 N0, N0 있죠? 걔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N.F, Full Employment. 그럼 그 고용량에 대응되는 생산량을 Y0라고 할게요. 지금 수직선이 나온 자리에다 Y0라고 쓰시고, 얘를 뭐라고도 불러? Y.F라고도 부르고, 또는 Y.N이라고도 부르죠. 그 N은 뭐예요? Natural Rate of Output의 약자로서 N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자연 산출량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Potential Output이라고 해서 잠재 생산량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쓰는 건 완전 고용 생산량 아니면 자연 산출량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수직의 AS를 그렸죠? 얘는 이름이 두 개야. 학파로 따지면 고전학파의 AS. 근데 이 학파보다 요즘 더 중요한 게 뭐죠? 장단기 구별이죠. 장단기 구별로 따지면 뭐? 장기 AS 였잖아요. 그럼 이제 좀 나와야지. 장기와 단기의 구별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장기가 아니면 단기죠. 그럼 어떨 때를 장기라고 하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를 장기라고 하죠. 그 고전학파가 사용하고 있는 가정. 그 두 가지가 충족될 때를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그 기본 가정 쓰신 거 있죠. 이거는 고전학파 모형의 기본 가정이자 장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단기는 뭐야? 그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단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고전학파 기억나세요? 세고전학파? 세고전학파 여전히 가격 변수의 완전한 신축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왜 세고전학파가 됐느냐 하면 완전 예견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 완전 예견 대신 뭘 수용하죠? 합리적 기대를 수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 기대의 특징이 뭐죠? 예측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세고전학파의 모형 체계에서 가격 변수가 신축적인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예측오차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이 굳이 이야기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학파 계열은요, 죽어도 가격 변수의 신축성을 놓지 않아. 그래서 이제 세고전학파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 변수는 여전히 완전히 신축적인데 이제 정보적인 측면에서 한번 구별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지. 예측오차가 발생하는 상황, 예측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예측오차가 발생하면 단기, 예측오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장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케인작파는요, 이 예측오차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통해 장단기를 구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구별 기준이라고 보지? 가격 변수의 신축성, 경직성이 더 중요한 구별 기준이라고 보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케인작파가 보면 다 가격 변수 경직성이잖아. 대표적인 게 뭐야? 메뉴 비용 이론이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임금 경직성 뭐가 있었어? 효율성 임금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그 경직성을 강조한다고. 오케이?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이 고전학파가 생산물 시장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YP 평면에서 수직의 AS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거기에 우하향하는 AD가 어떤 위치에서 걸치든 결국 이 경제가 가지게 될 Y는 어디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Y0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이 국민경제가 경험하게 될 국민소득은 이 국민경제의 수요 측면과는 관계없이 공급 측면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를 세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물 시장에 대한 고전학파의 생각을 먼저 부제로 달아준다면 땡땡 세이의 법칙. 이해되시죠? 요즘 이거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공급 측면이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작년에 생산량이 1000개였는데 올해 생산량이 1100개가 돼서 경제 성장률이 10% 낮다고 하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급 능력이 증대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케인작파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미 경제는 공급 능력이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작년에 그중에 1000개밖에 수요가 안 되는 바람에 1000개만 생산하다가 올해 들어서 그 수요가 1100개로 늘어나서 생산량이 1100개로 늘어난 거야. 즉, 이 국민경제가 경험하는 국민소득의 변화는 공급 능력 그 자체의 변화 때문이기보다는 수요의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아라고 해서 수요 쪽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배웠잖아요. 아시겠죠? 두 번째 평면. 이 고전학파가 생산물 시장을 묘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수평축의 Y. 수평축의 Y, 수직축의 소문자 R. 자, 그럼 거기다 뭘 그리겠다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 이 국민경제의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겠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 생산량은 언제 변하냐 하면은 노동시장이 만들어내는 고용량이 변할 때 변해. 그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경로가 뭐냐면은 소문자 R이 변함에 따라 노동시장이 만들어내는 고용량이 변하고 그 고용량이 변함에 따라 생산량이 변하는 이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두 개의 노동시장 묘사 방법 어디에서도 실질 이자율 변화가 파고들 경로가 없다는 이야기지. 고전압화 모형은 그래요. 즉 단일기간 모형이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변한다 하더라도 고용량은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직선. 거기 AS. 그리고 AS가 나타나는 지점 아까처럼 똑같이 Y0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은 두 개의 평면을 그렸는데 두 개의 평면 모두 수직의 AS가 그려지고 있죠. 걔랑 한 쌍을 이룰 만한 AD를 하나 그리려고 해요. 오케이? 이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생산물에 대한 총 수요는 폐쇄 경제에서 뭐와 뭐의 합으로 정의되죠? C와 I와 G의 합으로 정의가 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첫 번째 평면에다가 생산물에 대한 총 수요를 그려보려고 해. 첫 번째 평면에다가 생산물에 대한 총 수요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평면에다가 생산물에 대한 총 수요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변할 때, 이 물가가 변할 때 얘네들의 어떤 영향을 미쳐야 그로 인해 총 수요가 변한다는 경로를 찾아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얘는 물가랑은 관련이 없는 애고 고전압화 견해 따라 보겠다는 이야기야. 얘도 물가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애죠. 왜냐하면 고전압화에서 투자는 뭐의 함수라고 나와? 실질 이자율의 함수라고 나오니까. 그럼 이제 소비가 물가의 함수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소비가 물가의 함수가 되겠느냐. 소비 함수 중에 이 물가에 의해 소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거 본 적이 없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고전압화의 AD 곡선을 그리는 게 좀 어색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식 이거 있죠. 이건 일단 항등식이에요. 오케이? 우변과 좌변은 그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 가지 버전으로 정리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 가지고 화폐수량설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였지. 화폐수량설이 뭐야? 고전압화의 물가 결정 원리잖아. 물가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어차피 우리 생각에 따르면 Y는 Y0에서 상수야. 그리고 V도 상수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즉, 이 한 경제가 지불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관습 또는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화폐가 거래의 지불 수단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를 나타내는 뭐 V는 거의 뭐에 가깝다? 상수에 가깝다. 그러니까 고전압화는 얘를 뭐로 보고 상수로 보고 이런 인과를 설명하잖아. 물가는 뭐가 결정한다? 통화량이 결정한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화폐수량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 식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M equal. 어떻게 표현해? V분의 1 곱하기 PY. 또는 P분의 M equal 어떻게? V분의 1 곱하기 Y. 기억나세요, 이거? 이게 이 경제의 뭐예요? 명목소득이지. 그럼 이 경제의 명목소득이 이만큼일 때, 그거의 요거 비율만큼 이 경제는 뭘 가지려고 한다? 화폐를 가지려고 한다. 화폐 수요. 이 경제의 것이죠? 화폐 수요.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명목소득이 이거일 때, 그 중에 요 비율만큼을 화폐로 가진다는 건, 이게 일종의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폐 보유 성향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걸 뭐라고도 이야기해? 마셜리언 K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셜의 K는 뭐의 역수예요? V의 역수였다는 거. 이거 빨리 떠올리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오케이? 화폐 수염수, 거시적 화폐 수염수를 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Y 이퀄로 정리할 때가 있잖아. Y 이퀄 어떻게 되는 거야? P분의
NV. 요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V 곱하기 P분의 N. 이렇게 해석할게요. 자, 얘는 어차피 고전압화 모형에 따르면 뭐 취급돼? 상수 취급되는 애야. 자, 그리고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 통화량, 이 뭐 M0 있다고 할게요. 그럼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V 주어져 있고 시중 통화량 주어져 있는 가운데 이 물가와 Y는 역의 상관성을 가진다 또는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 저 식을 잘 보세요. Y equal V 곱하기 P분의 M이라고 할 때 이걸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실질 통화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실질 잔고라고도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다시 하기 위해서 이게 클수록 실질 잔고가 많다는 거고 그럴수록 이 화폐를 통해 생산물을 구입할 purchasing 파워가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지. 그게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저 세 번째 식이지 이거. 이게 바로 고전합파의 AD 곡선을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전합파의 AD는요, 기본적으로 실질 잔고에 따라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라고 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YP 평면에 그릴 때는요,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초점을 맞추니까 얘나 얘는 뭐 취급한다는 거예요? 상수 취급하는 거잖아. 외생변수. 그러니까 첫 번째 평면에다가 AD를 그리면은 직각삼곡선 같은 애가 하나 그려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직각삼곡선으로 그린 AD가 바로 식이 저거고 저런 애를 가리켜서 고전합파 AD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평면으로 오시면 거기다가 AD 곡선 그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 이걸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이걸로. 이번에는 뭐가 변할 때? 이 자리 변할 때 얘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피셔의 소비 모형 있잖아요. 어빙 피셔의 소비 모형, 단기간 소비 모형에 의해서도 얘가 이자율의 함수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이자율의 감소함수, 얘도 이자율의 감소함수니까 총수요는 이자율이 뭐가 된다? 감소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두 번째 평면에다가 AD를 그리면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직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곡선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굳이 곡선으로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거는 직각삼곡선인 게 명확하니까 곡선으로 그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정도만 보여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예. 그러면 자, 첫 번째 평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AS 곡선이랑 AD 곡선이 뭘 만들어내? 물가 수준을 만들어내잖아. 근데 사실 고전합파 그러면은 물가 수준은 어느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알고 있죠? 화폐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알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평면 보세요. 만약에 통화량 M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첫 번째 평면에서 AD가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지. 그럼 물가가 어떻게 돼? 상승해. 통화량이 줄면 물가가 하락해.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화폐 수량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AS랑 AD가 만나서 뭐 만들어내고 있죠? 이자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케인자파는 이자율이라는 게 화폐 시장에서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애라고 보죠. 그리고 그런 주장을 뭐라고 이야기해?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전합파는 이자율이 화폐 시장이 아니라 무슨 시장? 생산물 시장. 더 넓게 봐서는 실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수라고 본다고요.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대부작용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전합파는 이자율이 화폐 시장이 아니라 어디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 또는 실물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견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 대부작용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연습책 4번 보시면은 연습책 4번 보시면 연습책 4번 자 생산함수 나와 있고요. 거기 투입되는 K1000, N1000 다 줬어요. 그럼 생산량 얼마야? 1000이야 1000.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이자율 노출하래지.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그렸던 두 번째 평면을 그리면 된다는 이야기야. Y가 얼마에서 수직선일까? 1000에서 수직선이고 우하향하는 뭐만 노출하면 되는 거예요? AD만 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 AD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CIG가 들어가 있는데 C는 여기서 이자율과는 관련이 없죠. 그럼 시키는 대로 가면 된다는 이야기. 대신 뭐가 이자율과 관련이 있어? 투자가 이자율과 관련이 돼 있잖아. 증감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우와 향하는 AD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자금서를 더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세 번째 평면에 그려지죠. 세 번째 평면으로 가셔서 자, 두 번째 평면의 내용을 보세요. 두 번째 평면. Y supply랑 뭐가 일치함에 따라 Y demand가 일치함에 따라 교차점에서 뭐가 결정되고 있지? R이 결정되고 있어요. 오케이? 다시 하기해서 생산물 시장이 결정하는 애가 뭐라는 거예요?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케인즈 학파는 생산물 시장이 결정하는 애가 뭐라고 보죠? Y라고 보죠. 그 견해가 좀 다르다는 거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이런 견해를 가리켜서 대부자금설이라고 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런데 얘는 뭐의 합이랑 크기 같아? 이건 정의가 아니라 항등이에요. 그리고 얘는 정의가 뭐야? 그러니까 Y supply equal Y demand라는 식은 C 플러스 S 플러스 T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라는 식과 내용이 똑같은 식이 된다는 이야기고, 다시 얘와 얘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R이 결정된다는 건 얘와 얘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R이 결정된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야. 그리고 양변에서 C를 날려. 그리고 이 양변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좌변에 요것만 남기고 우변으로 다 보내서 이렇게 정리할 건지, 좌변에 우변의 G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정리할 건지. 이해되시죠? 자, 이건 이제 문제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은 400억 원인데 조세 수입은 300억 원이다 라고 하면 돈이 얼마가 모자라? 100억 원이 모자라지 이걸 재정적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뭐로 채우고 있을까? 국채 발행으로 채우고 있을 거예요. 정부 차익으로 채우고 있을 거예요. 이건 정부가 대부자금을 뭐한다? 수요한다는 거니까 기업과 더불어서 정부의 대부자금 수요를 대부자금 전체 수요에 반영하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조세 수입이 600억 원이다 라고 하면 정부가 오히려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거니까 가계 또는 민간의 저축과 더불어서 정부의 재정 흑자도 대부자금의 공급을 구성한다라고 해서 저 밑에 걸로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 이건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잘 들으세요. 얘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민간의 저축이잖아. 그리고 얘가 누구의 저축이 되는 거예요? 이 정부의 저축이 된다고. 그럼 결국 이 밑에 것처럼 표현을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냥 줄여서 총저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풀 때 얘가 민간저축을 나타내는 기호로 등장할 때도 있고요. 그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더한 뭐로 등장할 때도 있어? 총저축으로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 자꾸 이런 식의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밑에 식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깔끔하잖아. 뭐 이퀄 뭐? 총저축 이퀄 총투자.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따라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분명히 아까 제가 고전학파 모형에서 대부분 이 소비가 뭐의 함수? 이자율의 감소함수.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중에서 뭐 하고 남기지? 나머지? 소비하고 난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는데? 저축이라고 정의하는데, 고전학파 모형에 따르면은 이거 주어져 있어요. 어디서? YF에서. 그리고 이것도 그냥 어떤 수준에서 주어져 있게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결국 얘의 운동 방향과 얘의 운동 방향은 반대일 테니까 소비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면 얘는 이자율의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어? 증감수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얘가 소비가 이자율과는 관련이 없는 애면 결과적으로 얘도 이자율과 관련이 없는 애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민간 저축을 이자율이 어떤 함수일 거냐라고 볼 때는요, 먼저 소비가 어떤지를 보고 종속적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세 번째 평면으로 가세요. 세 번째 평면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려고, 이렇게. 맨 마지막 줄식으로. 그럼 일단 확실한 건 뭐야?
우변에 있는 i는 투자니까 이건 이자율의 감소함수지. 세 번째 평면으로 가셔서 수평축에다가 요거 쓰시고 콤마 요거 쓰세요. 이 두 변수가 등장할 테니까 수평축에서. 오케이? 그리고 수직축의 소문자 R. 이것 먼저 그리세요. 이거. 어떤 형태가 돼?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잖아. 그리고 이제 얘를 그려야 되지. 얘. t나 g는 정책 변수니까 그냥 r과 관계없는 상수인데 얘가 문제잖아. 얘가. 만약에 소비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면 얘는 이자율의 증감수고 이걸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우상향하게 그려야 되겠죠. 그리세요. 우상향하게. 근데 여러분들 그 연습책 4번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신 세 번째 평면 그려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오케이? 지금 맨 마지막에 그린 게 우상향이 아니라 뭐였어야 돼? 수직선이었어야 되겠지. 소비가 이자율과 관계가 없는 경우니까. 그런 건 문제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이야기. 어쨌든 다시 돌아가셔서 우상향하게 하나 그리시고 거기다가 s 플러스 t-g라고 쓰셨죠? 교차점 찍으시고 왼쪽으로 보내서 r0라고 하시면 그렇게 결정되는 이자율은 지금 두 번째 평면에서 결정되고 있는 이자율 있죠? 걔랑 값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생산물 시장을 묘사를 하더라라는 건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생산물 시장과 관련해서. 그 밑에 평면 하나 좀 그리세요. 아직 생산물 시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그렸던 애들은 다 폐쇄경제의 생산물 시장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뭐 t 마이너스 g 콤마 i 여기가 r 이렇게 하나 그렸잖아. 이게 이제 뭐 s 플러스 t 마이너스 g고 이게 i라고 하면 얘가 대부자금의 뭐 공급, 얘가 대부자금의 수요. 근데 폐쇄 경제면 이 나라 대부자금 수요는 이 나라 대부자금 공급이 충당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대부자금 시장 뭐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자, 이 나라가 봐요. 세계 경제를 구성하는 어떤 한 국가야. 지금까지는 이 국가 바깥하고 왕래가 없었어. 폐쇄 경제였어. 근데 이제 완전히 개방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할게요. 근데 이 나라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세계 시장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자율이 RW라고 할게요. 그럼 나는 얘에 대해 영향을 주는 건 불가능할 뿐 영향을 받기만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개방 소국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뭐만 한다는 거예요? 테이킹만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시장을 열고 보니까 세계 이자율이 이렇다고 할게요. 시장을 열고 보니까 세계 이자율이 그간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이자율보다 높더라 이거야. 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 나라 이자율은 이거야. 세계의 구성국 중에 하나로서. 그래? 우리 이제 이자율 이거라고? 그럼 저축 이만큼 할래? 라는 거잖아. 투자? 요만큼 할래? 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나라의 저축으로도 쓰고 남는 돈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해석하면 돼. 그럼 이걸 다른 나라에 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갚을 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받을 돈이 되는 거예요? 받을 돈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게 이제 이 나라 순수출 적자분, 흑자분. 흑자분이었다고 배웠잖아요. 만약에 개방경제가 된다면 이 식 기억나시죠? 이거. 그럼 저기서 이제 그 연두색 길이가 이거랑 이거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나라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순수출 규모가 된다는 이야기야.
때로는 시장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이자율보다 세계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봐봐. 그래, 이제 이게 우리 이자율이야. 그럼 우리 투자 이만큼 하고 싶은데 이 나라에서 공급되는 자금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만큼은 다른 나라에서 빌려오는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갚을 돈이 생긴다는 거고 동시에 그게 이 나라 순수출 흑자분 적자분이 된다는 거지. 요거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이제 힌트 다 드렸어요. 개방경제는 이 나라가 개방을 하고 보니까 소국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랑 개방을 하고 보니까 봐봐. 이게 세계 경제인데 이 나라가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소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국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나라가 소국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국이 된다는 이야기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럼 결국 자국과 외국으로 구성된 이 세계 경제가 만들어낼 이자율은 이 입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이거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이거지. 오케이, 자 계속 보세요. 자국이 아까처럼 다른 나라랑 거래하지 않고 자급자족하고 있을 때 만들어내는 이자율이 뭐 요 수준이었다고 할게. 요 수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외국이 또 자급자족하고 있을 때 지가 만들어내는 이자율이 한 이 정도 되고 있었다는 거지, 이 정도. 그쵸? 근데 이제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서 시장을 열어. 오케이? 그럼 이제 방향을 잡고 접근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자율이 5%, 얘는 이자율이 한 10%.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 뭐하러 10%짜리 돈을 쓰냐 이거야. 저 나라에서 싼 이자를 갖다 쓰려고 할 거고. 이 나라 사람들 뭐하러 자기 나라에 싼 이자 주고 싼 이자 받고 공부하냐 이거. 이 나라에다 비싼 이자 받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이렇게. 패턴을 잡으시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라가 대부자금 뭐 하는 나라? 공급하는 나라? 수요하는 나라. 그러면은 두 번째, 결국 두 나라 사이에 이 자금 거래, 대부자금 거래가 이루어질 때 형성되는 이자율은 얘와 얘 사이 어딘가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이자율이 요 수준이라면, 이 이자율 하에서 얘가 저 나라에 빌려주려는 돈은 이만큼이고 이 나라가 저 나라에서 빌리려는 돈은 이만큼이지. 딱 보기에도 공급이 많아, 수요가 많아. 그럼 이 이자율은 오른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될 때까지? 이 두 길이가 같아질 때까지. 그게 두 나라로 구성된 세계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고전화폐의 생산물 시장을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렸던 평면이야. 근데 그걸 그릴 문제가 요즘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요. 예전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 이제 이자율이 결정되는 생산물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묘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아까 두 번째로 그렸던 평면이야. 근데 요것도 잘 등장하지는 않아. 주로 등장하는 게 세 번째 그렸던 평면 및 지금 개방경제를 가정하고 분석하고 있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 개의 평면을 아까 그리셨고 그 밑에 평면 하나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거에다가 요 소국 거 그리시면 되고.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릴 수 있겠지. 우리나라 이자리 원래 이거였는데 열고 보니까 세계 이자리 이거면은 흑자국. 열고 보니까 세계 이자리 이거면은 뭐가 돼? 적자국이 된다. 근데 이게 개방 소국을 분석하는 상황이라는 건 이 나라가 개방 후 직면하게 되는 세계 이자리 있죠. 걔를 뭐 취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수 취급하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저 나라로 구성된 이국 세계 경제를 가정한다면 자국은 소국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뭐 대국지위를 가지게 되니까 이 나라가 공급하려는 규모랑 저 나라가 수요하려는 규모가 같아질 때까지 조정이 나타날 것이고 더 이상의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세계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저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연습책 2번에 있습니다. 연습책 2번 보시면은 가격 변수가 신축적인 자국과 외국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를 가정하자 각국의 경제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자국 나와 있고 외국 나와 있죠. 근데 제가 Y는 다 상수처럼 줬죠. 그럼 고전화폐야.
y는 상수로 주어졌으니까 설문 1번 회수경제일 때 자구기절, 외구기절 구하라는 거잖아. 이거 구하라는 거. 이거 먼저 요거랑 요거. 그리고 나서 이제 설문 2번 두 국가가 완전 개방 경제가 되는 경우 세계의 자리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원리적으로 보면은 요쪽 길이랑 요쪽 길이가 같아질 때를 찾으면 되는데 이거 막상 식으로 놓고 하려면 여러분들 하셔야 돼. 이쪽에서의 뭐? 자금의 초과 공급량. 이쪽에서의 뭐? 자금의 초과 수요량. 이 일치할 조건 찾아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이제 충격을 주는 거지. 설문 4번. A국의 소비 함수가 자국의 소비 함수가 그렇게 바뀐대. 원래 소비 함수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 성향이 커져 작아져? 작아진다는 이야기야. 여기 봐 칠판. 그러면 A국의 얘가 갑자기 어떻게 돼? 커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럼 이제 원래 균형이었는데 갑자기 공급이 어떻게 되니까? 늘어나니까 이 자리 원래 거보다 이게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거 분석을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다시 필기하동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고전화파의 생산물 시장 묘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목차 4번. 거기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소목차 4번. 무슨 시장이 남았어? 화폐 시장이 남았잖아요. 그쵸? 이 고전화파가 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죠? 미리 부제를 달아두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화폐 수량설이지. 화폐 수량설. 그래서 평면 하나 그리시고요. 화폐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대? M의 서플라이랑 M의 디맨드에 의해 P가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수평축의 M, 수직축의 P. 자, 이 고전화폐의 화폐 시장 묘사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평면 오른쪽에 쓰세요. 동그라미 1번. MV equal PY. MV equal PY. 오른쪽 화살표 P equal. 정리하면 되지. Y분의 V 곱하기 M.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M demand equal M supply. M 첨자 D equal M 첨자 S. 오른쪽 화살표. 근데 MD equal 마샬의 K. K 곱하기 PY잖아. 이게 그들의 화폐 수요 함수잖아. 오른쪽으로 살펴시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KPY equal M supply. 그럼 P equal 정리하면 되죠? KY분의 1 곱하기 M supply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면으로 가셔서 원점에서 뻗어나오는 직선 하나 그리세요. 원점에서 뻗어나오는 직선. 잘 들으셔야 돼. 1번식으로 그 그림을 묘사하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리신 원점에서 뻗어나오는 직선의 식이 P equal Y분의 V 곱하기 M인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화폐 시장을 묘사하고자 한다면 M supply equal M demand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M demand를 나타낸 선이 되는 거예요. M demand가 뭐지? KPY잖아요. 이게 수평축 변수, 이게 수직축 변수잖아. 근데 고전화폐에서는 얘랑 얘를 다 뭐 취급해? 상수 취급하니까 M demand equal 상수 곱하기 P, 원점에서 뻗어나오는 직선이 된다는 거고, 그 원점에서 뻗어나오는 직선의 각도 표시하세요.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KY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첫 번째 식으로 본다면 그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Y분의 V가 되는 거잖아. 문제에 따라 어떻게 표현하라고 할지 모르니까 둘 다 알아두자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그 선 상에서 물가가 결정된다는 거지. 좀 유차지만 이렇게 이야기할게. 화폐 시장은 그 선 그려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뭘 기다리느냐? 중앙은행이 M값 결정해 주기를. 아시겠어요? 중앙은행이 이제 M값을 결정함으로써 거기서 뭐 하나 씩 그려지는 거예요? 수직선 하나 씩 그려지는 거죠. 수직선 하나 그리시고 그 수직선 밑에다가
M0라고 쓰면 되죠. 그럼 교차점 찍으시고 소문자 A 왼쪽으로 보내서 물가 P0 그렇게 결정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이게 뭐예요? 화폐 수량설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생산물 시장 이야기하다가 개방 경제로 넘어간 것처럼 화폐 시장 이야기하다가 개방 경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 오케이? 화폐 시장과 관련된 개방 경제 주제는 뭘까요? 자, 고전화폐의 생각이에요. 이거예요. 통화량에 의해 뭐가 결정돼? 물가. 이게 뭐 이게 화폐 수량설이죠. 그렇죠? 일국의 물가에 의해 이 양국 간 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환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 먼저 이 화폐 수량설은 식이 뭐죠? 식 P 이퀄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이제 KY분의 1 곱하기 M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썼잖아. 그쵸?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설은 뭐죠? 환율 이퀄 P 스타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저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해서 써드린 저 식 한마디만 첨언할게요. 일국의 물가,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면 외국 화폐에 대한 우리나라의 환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한다는 거지. 외국 화폐에 대한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외국 화폐 대비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우리나라 화폐 한 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생산물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우리나라 화폐의 purchasing power,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럼 이 둘을 결합하자는 거지. 그럼 이제 양국 간 환율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P 스타 대신에 뭐 넣으면 돼? K 스타, Y 스타, M 스타. P 대신에 K, Y, M. M 스타분의 M 곱하기 K분의 K 스타 곱하기 Y분의 Y 스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돼? 상승하죠. 그 경로가 뭐야? 우리나라 통화량이 늘어나면 왜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해? 우리나라 통화량이 늘어나면 고전화폐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는 거,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환율이 상승하지. 두 번째, K가 증가하면 환율이 어떻게 돼? 하락하죠. 그쵸? K가 뭐야? 화폐 보유 성향. 우리나라 화폐를 얼마나 가지려고 하느냐? 화폐 수요예요. 그러니까 K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뭐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올리겠지.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 Y가 증가하면 환율이 어떻게 돼? 하락하죠. 그 경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형에서 Y가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뭐였어? 이거 있죠? 이게 증가해요. 우리나라의 화폐에 대한 뭐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거지. 환율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이렇게 간다고.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M demand equal KPY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캠브리지 하퍼의 현금잔고 수량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마셜의 KH 얘가 현금잔고 수량설에서는 뭐로 간주되었지만 상수로 간주되었지만 저 뒤에 그 통화주의 합파 즉 프리드먼
쪽으로 오게 되면 신화폐 수량설로 개조되면서 저 화폐 보유 성향 K치, 걔가 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인정하지?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인정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 이제 첨언할게요. 이자율이 상승하잖아? 이자율이 상승하면 마샬 K가 어떻게 돼? 감소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이외의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화폐 보유 성향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게 통화주의 학파의 주장이잖아.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게 뭐였어요?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은 작다. 기억 떠올리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승하잖아. 저 구조 보면. 이해되세요?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 화폐를 덜 가지려고 할 때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교수님들께서 되게 좋아하는 주제지. 왜냐?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우리나라로 자본이 유입되고 우리나라로 자본이 유입되면 그 이자 평형 정리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 이건 이자 평형 정리에 따른 주장이야. 여긴 지금 이자 평형 정리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이런 거 이제 하나 말씀드렸고, 등지고 붙어있는 평면 하나 그리세요. 등지고 붙어있는 평면. 자, 오른쪽 평면으로 갈게요. 수평축에다가 M, 수직축에다가 P. 화폐시장이라고 쓰세요. 오른쪽 평면 밑에 화폐시장. 화폐시장이 뭐 만들어내? P 만들어내잖아요. 좀 전에 그렸던 거 다시 그리세요. 곡사 붙이기 하세요. 원점에서 뻗어나온 직선 하나 그리시고, 수직선 하나 그리시고, 원점에서 뻗어나온 직선에다가 M 디맨드라고 쓰시고, 수직선에다가 M 서플라이라고 써버릴게요. 그럼 둘이 뭘 만들어내? 물가를 만들어내죠. 오케이? 여기야. 물가를 만들어내. 그럼 그 물가가 이제 뭘 만들어내? 환율을 만들어내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왼쪽 평면의 수평축에다가 2 쓰세요. 그럼 이제 여기 봐봐. 왼쪽 평면 보면 얘와 얘의 관계잖아. 얘는 주어진 값이라고 보면 돼. 외생 변수로. 그리세요? 원점에서 뻗어나오는 직선이 되잖아. 오케이? 그리고 뻗어나오는 직선의 기울기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주의하세요. 그 왼쪽 평면에서 원점에서 뻗어나오는 직선의 기울기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P 스타분의 1이야, P 스타야. P 스타예요. 수직축 변수가 P니까.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 평면에서 만들어낸 물가가 왼쪽 평면으로 넘어와. 부딪혀. 밑으로 뚝 떨어져. 환율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P0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E0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가지고 그냥 하나만 조작해 볼게. 외국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펼친다고 할게요. 그러지 말고 생각만 하세요. 외국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펼친다는 게 이 모형에서는 외국이 뭘 줄이는 거예요? 통화량을 줄이는 거야. 그럼 외국의 화폐 시장에서 외국의 물가 P스타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왼쪽 평면에 그린 애가 뻗어나오는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만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예. 이게 고전학파의 사고체계를 좀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대목차 2번. 케인즈학파. 사고체계 봐야죠? 요거는 잠깐 쉬고 2교시에 같이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